아시아 음악은 일본이 최고다. 30년간 이 믿음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일본 음악계의 거물 스즈키 켄타로. 그는 한국 음악을 늘 일본의 그림자라고 비하해왔죠. 하지만 1980년 뉴욕 카네기홀 한 작은 체구의 한국 가수가 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음악이 승리한 실화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11월 뉴욕 카네기홀의 웅장한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2,0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 소리가 천장 높이까지 울려 퍼지죠. 무대 중앙에 선 작은 체구의 동양인 가수가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바로 조용필이었어요. 객석 5층에 앉은 45살의 일본인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습니다. 스즈키 켄타로였죠.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음악이란 말인가? 스즈키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였어요. 록, 발라드, 트로트를 넘나드는 완벽한 장르 소화력, 작은 몸집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을 하나로 만드는 카리스마. 평생 일본 음악만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던 그의 신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30년간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며 쌓아올린 자부심과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무대에서 조용필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퇴장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합니다. 스즈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말이에요. 오늘 밤 카네기홀에서의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한 잡지사 편집실. 책상 위에는 각종 음반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앉은 스즈키 켄타로는 일본 음악평론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거물이었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그가 쓴 음악 칼럼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시아 음악에 대한 그의 시각은 매우 배타적이었죠. 아시아 음악의 중심은 일본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음악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한 그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잡지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은 일본 가요의 아류작에 불과하다. 독창성도 완성도도 떨어지는 미성숙한 장르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는 도쿄음악대학에서 음악학을 전공했고 클래식부터 재즈, 록까지 다양한 장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력은 업계에서 인정받았죠. 하지만 그런 전문성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편견으로 굳어진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좋은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만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편집실 벽면에는 그가 만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비틀즈 멤버들, 밥 딜런, 스티비 원더. 하지만 아시아 음악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시아 음악은 곧 일본 음악이었으니까요. 1972년 가을 35살의 스즈키 켄타로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아시아 음악 시장 조사를 위한 출장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내린 그는 서울의 첫인상에 약간 실망했습니다. 역시 일본보다는 한참 뒤떨어져 있군. 며칠간의 시장 조사를 마친 저녁 동료의 안내로 미군 기지 근처의 작은 클럽을 찾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무대, 몇십 명 남짓한 관객들. 그곳에서 스즈키는 한 명의 젊은 기타리스트를 목격하게 됩니다. 무대에 오른 청년은 25살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지 않고 마른 체구였지만 기타를 잡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기타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스즈키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맑고 깊이 있는 음성이 클럽 안을 울렸어요.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지만 가창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지? 스즈키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조용필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이 근처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분명 실력은 있었지만 그저 작은 무대의 로컬 뮤지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빛나는 불꽃일 뿐이야. 큰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스즈키는 조용필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무명 뮤지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서울 체류 기간 동안 스즈키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 거리를 쓸고 닦는 사람들, 다방에서 흘러나오는 서정적인가요? 젊은이들의 패션을 단속하는 풍경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웠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그는 젊은 남성들의 장발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도 제재를 받았죠. 참 특이한 사회군. 스즈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시 일본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월감도 느꼈어요. 한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애절한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다방 주인과 손님들이 노래에 맞춰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정서적이군. 스즈키는 이런 풍경들을 관찰하며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각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일본만큼 세련되지는 못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죠.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의 개성과 정서는 있었지만 일본 음악의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제작 기술이나 편곡 면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시아 음악의 중심은 일본이야. 이틀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즈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흥미로운 문화적 특색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아시아 음악을 선도한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1974년 봄, 스즈키는 두 번째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가요 시장의 변화상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명동의 한 다방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다방 안을 가득 채웠죠. 스즈키는 문득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음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 누가 부르는 거죠? 스즈키가 점원에게 물었어요. 조용필 씨 노래예요. 요즘 엄청 인기거든요. 어디서나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순간 스즈키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조용필. 2년 전 작은 클럽에서 기타를 치던 그 청년이 아닌가요? 스즈키는 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물론이죠. 지금 가장 핫한 가수예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해요. 스즈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잠깐 빛나는 불꽃이라고 무시했던 그 청년이 이제 국민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스즈키는 조용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러 히트곡을 연속으로 발표했고 젊은 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만 통할 뿐이야. 국제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내심 깊어지는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1979년 가을, 일본으로 돌아온 스즈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음악 잡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어요.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 카네기홀 공연 성사.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주인공이 바로 조용필이었습니다. 1980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단독 공연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스즈키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정말? 카네기홀은 세계 최고 권위의 공연장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하다는 의미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아시아 가수가 그 무대에 서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스즈키는 책상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온 아시아 음악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실수이거나 과장된 기사일 거야.
하지만 며칠 후 다른 매체에서도 같은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한국 가수 조용필, 카네기홀 진출이라는 헤드라인이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날 밤 스즈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년 전 다방에서 들었던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작은 클럽에서 기타를 치던 청년의 모습도 떠올랐죠. 혹시 내가 정말 틀렸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980년 11월 15일 스즈키 켄타로는 뉴욕 카네기홀에 서 있었습니다. 공연 1시간 전부터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조용필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 인기란 말인가? 객석에 자리를 잡은 스즈키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네기홀의 2,000석이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조용필을 본 순간 스즈키는 깜짝 놀랐어요. 7년 전 그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한 아티스트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첫 곡부터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스즈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록 발라드를 부를 때의 감정 표현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가창력이 공연이 진행될수록 스즈키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록에서 발라드로,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넘나드는 장르 소화력이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관객들과의 소통이 압권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악만으로 모든 것을 전달했죠. 2시간 동안의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스즈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0년 75살이 된 스즈키 켄타로는 자신의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쿄 자택 서재에서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장면을 쓸 차례였습니다. 나는 평생 일본 음악만을 최고라고 믿었다. 첫 문장을 쓰고 나서 스즈키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전 카네기홀에서의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죠. 그러나 1980년 카네기홀에서 한국의 조용필이 나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온 거대한 음악적 에너지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했다. 펜을 놓고 스즈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음악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본 음악만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죠. 세계 곳곳에 숨겨진 훌륭한 음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아티스트는 어느 나라 출신이든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스즈키는 이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용필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가수들의 음악도 적극적으로 소개했어요. 일본 음악계의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나는 조용필을 한국 가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세계적 아티스트다.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스즈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의 편견을 깨뜨린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더 넓은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카네기홀에서의 그 충격적인 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